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 개념이라는 주제로 한 70여 분 동안, 75분, 한 80분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양한 개념과 내용을 알게 되셨죠? 유사 개념, 일반 행정과 뭐의 비교,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관리 기술 영역하고 제고 관리자, 중앙 관리자, 일선 관리자에 대한 부분에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과 함께 선별주의, 보편주의, 최근에 복지계의 가장 큰 화두죠. 복지계만 그런 건 아니고 정치계에서 복지계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선별적 복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통해 조직을 유지하는 기술로 계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에 대한 부분도 배웠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게 되실 때, 이 내용, 절차들은 반드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주요 가치도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역사죠.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그 이후 시간에는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가져왔어요. 오늘 수업이 조금 짧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는 미션에 대한 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에 있어서 조직이 살아가는 조직과 사회복지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이 부분은 나중에 수업하면서 저희 기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것이고요. 이어서 한국, 우리나라에 대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절차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이번 시간에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을 한번 살펴보면 사회복지 행정 발달은 사회복지 발달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내용들은 책에 30페이지에 표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풀어낸 부분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년대까지 사회복지 행정의 출현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19세기 중반 사회복지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선과 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혜적인 입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자선과 기부는 자원이 자발적으로 이전되는 방식이며 자조적인 조직, 특히 기독교적 재산가나 사회지도청의 자선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남북 전쟁이 끝난 시기로 그러니까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출현하기 시작을 했고 사회복지사들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기인 그러니까 발전기의 사회복지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이전에는 사회복지사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이나 자선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이어서 이민들이 급증하면서 미국 같은 사회는 이제 이민 사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빈곤, 실업, 공중위생의 문제, 실업 등이 사회 문제로 이제 점점점 크게 대두된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실업자들의 사회적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간 사회복지 사업이 확충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점점 확대되면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빈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1869년에 영국에서 시작됐던 자선조직협회가 미국에서도 1877년에
뉴욕 버팔로에서 자선조직협회가 창립되면서 이제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당시에 지역 공동모금회나 지역 사회복지기관 협의회가 창설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가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밀포드 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92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오죠. 이때 생산된 제품도 판매되지 못하고 재고가 쌓여갖고 공장은 문을 닫게 되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악순환을 통해서 실업과 그에 따른 빈곤은 개인의 나태, 부적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그런 부분의 인식이 조금 많이 성숙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빈곤은 개인의 문제, 개인이 게으르기 때문에 빈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었다면 뭐 이 시기 미국은 이 시기지만 우리나라는 IMF 때 본격적으로 열심히 살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발적으로 기부되던 자원도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조금 예외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IMF 때 근무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위기에 강한 민족, 함께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전기 1930년부터 1960년대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 시기는 경제 대공황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수는 대규모로 증가하고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자원의 이전은 매우 미흡한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회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성장,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뭐 나눈다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이에 따라 정부의 강제적인 자원 동원과 간접적인 지원의 필요성들이 제기돼서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이때 당시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뭐 특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면서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대책을 세워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한 경기 진작을 시도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사회보장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935년에. 그리고 연방긴급구호청을 비롯해서 사회보장기관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가 그리 오래된 부분은 아니지만 미국은 같은 게 좀 오래됐죠. 실업이나 빈곤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 사회보장이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예산과 조직 및 인력의 투입이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내용은 조금 뒤에 보기 하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부분에 인력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상당수 대학에서 사회복 행정을 교육 과정에 포함해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일반 행정과 구분되는 사회복지 행정의 특수성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에 대한 범위가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사회복지의 상당 비율의 활동에 비용을 지불하여 공공복지 행정가와 사회복지사의 인력 수요와 활동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뭐 흑인 인권운동이라든지 반전운동, 복지운동 등 민주화운동의 결과 다양한 사회 행동 관련 기관들이 출연하였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원의 출연과 확충은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을 정대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조금 정체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이 이 시기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산이 전쟁 비용이 과도하게 집행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대안으로서 지역사회 조직화라는 것들이 이 시기에 뭐 대두되기도 했고요. 취약계층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지역사회 조직화를 확대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 행정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력기인데요. 70년대부터 80년대.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저는 70년대에 태어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풍요롭다라는 부분 보다는 기억이 그렇게,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집이 잘 살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네에 TV 한 대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오래 가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1970년대 이후 다양한 과학적 관리 기법이 도입되면서 사회복지 행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3년에 전 세계적인 원유 가격, 오일 쇼크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 활동에서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 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효과를 거둘 것인가를 검토하게 되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지 예산이 100조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에요. 지금 단적인 예로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뭐랄까 기본소득은 아닌데 이제 재난소득 형태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저는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줄 때. 그 이후부터는 받는 부분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재원이, 그러니까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달러라는 부분에서 정부에서 찍어내고 그만큼 정부의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한국은행에서 계속 돈을 찍어서 난다면 나라가 난리가 나겠죠.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관리 기법으로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프로그램 예산제도, 프로그램 기획법 등이 사회복지 행정 분야에 대한 게 도입되면서 적용되고,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돈의 책임성, 그러니까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미국 사회복지협의회, 미국 사회복지교육 협의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체계화하는 작업들을 해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이 더욱 그러니까 점점 강조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서 써야 될 돈이 한정되고 있고, 대상에 대한 부분도 한정. 이것을 잘못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정부 프로그램들이 민영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 행정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비용의 효과 분석, 자원 동원 능력들이 필요하겠다. 이 시기가 보면 우리나라는 IMF 시기를 한번 예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IMF 때 어땠나요? 복지가 전반적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할 수 있죠. 정부의 지출은 줄어들고 나라의 큰 기업들이 다 민영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걸 예측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980년 이렇게 이후에 넘어서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공공부조 관련 복지 프로그램이 감축되고 이렇게 된 공화당 정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낮은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의 심화는 복지를 점점 후퇴하게 만들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정치 논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데 이전 10여 년 전에 보궐선거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대표 화두가 그잖아요. 무상급식을 갖고 이제 두 개의 정치 세력이 싸웠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장에서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쪽의 시장이 되면서 뭐 이렇게 했다. 그 이후로 뭐 보물 터지듯이 무상에 대한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기본소득까지도 이야기하는 저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과제 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낭비되는 예산을 줄였어도 가능하겠지만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일정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직장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 있는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 뭐 AI든지 로봇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체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세를 걷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회 문제가 복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A를 지지한다, B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가장 표면적인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역 아동센터가 어떤 조직이냐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도 하고 학습도 지원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하면서 진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시각 속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간다라는 부분들이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그게 낙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들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왜냐면 별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특히 저희가 있는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역 아동센터에 간다는 이야기를 아이 친구들 또래 친구들한테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낙인 효과를 찍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기관의 애들이 요청해서 저희 센터 청소년 센터에는 지역 아동센터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1318 해피존 김해 사과나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학원 간다. 다 줄여서 그냥 사과나무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근데 이제 정부에서 또 다른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왔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 이름이 다함께 돌봄센터예요. 근데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맞벌이 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으로 차별을 안 두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차라리 개편해서 모든 아동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도 되는데 또 다른 걸 하나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개가 생기는 건 좋습니다. 경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한쪽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A라는 지역 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60%, 그리고 일반 아동이 40%를 갈 수 있다. 그럼 기본 전제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기본적으로 50%, 60%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디를 보내고 싶으시게? 프로그래밍은 다 똑같은 게 진행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20, 30년 동안 헌신했던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 이후에, 그러니까 도전과 모색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90년에 나타난 또 다른 현상으로 전통적인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이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를 통해서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합적인 자원 제공처를 갖게 되면서 규모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고,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나 비영리 조직들은 다양한 자금을 제3자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받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된 특성을 한번 보면, 기획에서 서비스 전달까지를 직접 담당했던 거대 공공 관료 조직들이 대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계약이나 서비스 구입 등의 방법이 활성화됨으로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전달 부분에서 민간 역할이 중대되기 시작한다. 공무원과 민간 조직 간의 엄격한 조직적 구분이 태조한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 조직을 연계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네트워크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기에 사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고 시작된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행정 실천 노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는 한마디로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복지가 실천의 이런 방법이었다면, 경영의 기법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기업의 마인드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업의 적응 방식도 최근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주사기.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주사기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주사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 특히 삼성이 지대한 노력, 그 시스템들을 가져와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마스크의 생산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행정지지의 근간을 이룬 조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관점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해졌고, 폐쇄적인 관점에 의해 기존의 행정관리 방법들의 명백한 한계들을 그러니까 거기들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원의 동원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자발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조세 형태의 자원 동원과 관료적인 관리 방식의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자발적으로 직접적인 자원, 특히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되면서 그러니까 경남 모금에 저도 이제 조금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모금액이 역대 최고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100% 넘는 게 쉽지 않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거제, 조선소나 이렇게 하면서 많이 힘든 지역 사회가 힘든 부분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목표 대비 목표액도 늘었는데 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114%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개인이 소비하는 부분들보다는 이것을 이제 공공이 나누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조금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회자본이라는 것들이 뭐 새로운 자원동원 체계로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함라에 그냥 뭐 사회연대 기금 이런 것들 점점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요약해 보면 앞에 뭐 30페이지 내용인데요. 앞에 화면에서 나오듯이 출연기는 COS나 인보관이 등장을 하고 지역 공동 모금회, 지역사회복지기관 협의회가 조직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 행정 교과목이 만들어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많이 빠르죠.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니까. 그리고 시대적 흐름도 한번 보시면 20년대에 뭐가 있었죠? 대공황이 있죠. 그 발전기는 1930년부터 60년대까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 행정의 확대가 되었고 사회복지 행정 교육이 활발하게 했고 빈곤과의 전쟁으로 민간 자원이 확대해서 서비스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이 주춤하는 왜? 베트남 전쟁이 그때 60년대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학립기라고 하는 70년부터 80년대는 사회복지 행정과 역할이 정대되었고 사회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통합화가 강조됐고 학문적 체계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작은 정부 정책으로 해서 국가 역할이 축소됐고 민영화가 확대되었다라고 보시고요. 마지막 단계는 도전과 모색기로 1990년대 이후로 사회복지 부분의 민영화가 확대되었고 재정관리의 마케팅이 강조됐다.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이런 것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보시고 외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민간 자원의 관리, 리더십 등의 관심들이 높아졌고 전자정부, 사회복지 행정 시스템들이 구축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90년대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을 한번 요약해 보면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그리고 정책적으로 복지 의존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책임과 근로를 통한 자립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기획에서 서비스 전달까지를 직접 담당했던 거대 공공관료조직이 퇴조하고 민간과 공공의 엄격한 조직적 구분이 없어지고 민간 부분의 직접 서비스 전달에서의 역할이 정대되었고 서비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조직을 연계할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미국과 우리나라 유럽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제도가 이제 그러니까 기업형 정부 주도의 사회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사실 구상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유럽의 의사들 같은 특히 영국의 의사는 전부 다 공무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해가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각 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료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그것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해결점들이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946년부터 70년대, 1990년, 80년, 90년대, 2000년대 이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기인 1946년부터 70년대는 외형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 행정의 출발이라고 그러니까 제목을 달아놨는데 한국 사회에서 현대의 의미의 사회복지가 등장하는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서 1945년 사이에는 일부 종교적인 이 시기가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암울한 나라의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하고 조선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근대화되기 이전의 고민들이라고 한다면 1945년 이후부터 70년대까지가 어떻게 보면
외국 원조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 행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45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1905년도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경성고아원과 태화여자관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1906년에는 인보관 성경의 반열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산에, 그러니까 뭐 미국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1910년에는 조선 총독부 내에 총독부 내무부 지방과에서 구휼 및 자선 사업을 관할합니다. 이거는 통제 수단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뭐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1921년은 조선사회 사업연구회가 조직되었고 1929년에는 재단법인 조선사회 사업협회가 발전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27년에는 자선조직협회의 우회 방문과 유사한 방면위원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러니까 책마다 조금 그러니까 주관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뭐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풀어내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지금 주교재는 요 내용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체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944년 조선 구령이 제정되었고 교배는 형식적인 수준이 거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960년대는 6.25 전쟁 이후 복구로 경제발전이 주력이 된 시기여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에 한정되어서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외국 원조단체들의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외국 원조단체들의 서비스의 중국 누락과 방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국 외국 민간 원조단체 가 결성되기도 했다라고 했고요. 교육과정에는 보면 1947년 이하여자대학교에서 1952년에는 중앙신학교, 지금 현재 강남대학교죠. 58년에는 서울대학교 등에서 수립되었고 60년대부터 사회복지행정이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되기 시작했다. 67년에는 한국사업가협회가 창립되었고 70년대 이렇게 이후도 계속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 행정이 대학 교육 과목에 채택되면서 행정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듯 하였으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인 운영이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공공복지행정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에 70년대가 지나갔다면 이어서 1980년, 90년대인데 사회복지 행정 체계화가 본격화가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면 1990년대는 사회복지 행정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는 시기다라고 하고요. 1982년에 한국사회복지사학과협회, 지금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는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전문가 조직에는 꼭 윤리 강령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 강령, 졸업하기 전까지 윤리 강령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할 때 가슴에 새겨두면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사회복지 환경은 198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들이 사회개발을 동시에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경되면서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고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자원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인 사회복지 조직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1985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 시도에 설립되면서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 기관들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들어서는 공공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회보장과 관련된 공공부조 서비스의 전달 인력을 사회복지 전문 인력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7년도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공복지 행정의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사회복지직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근간을 이루면서 이제 시행정에 지방자치 행정에 화두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분들이 더 늘어나면서 찾아가는 행정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 이렇게 사회복지사무소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만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있는데 사회복지사무소는 없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은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자리를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는 전국의 4개 지역의 보건소와 사회복지 기능을 통합하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99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김해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돼서 민과 관이 적극적인 행정 결합이 잘 안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1995년부터는 전국을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97년 이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199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때 만들어진 법에 개정되면서 도입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제도에 대한 부분은 뭐 나중에 조금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문서 중심의 평가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평가를 다니지만 그런 부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인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죠. 그 이전에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은 요건만 만들면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2년의 자부담 운영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받고 통과가 되면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놔 버렸죠. 그리고 시설운영위원회 설치가 이렇게 명하고 지금은 시설운영위원회가 엄청나게 권한이 강화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기부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뭐 이렇게 했다. 법정 기부금이 대한민국에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하나는 바보의 나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그런 부분 이후에 만들어진 조직들이고 1999년에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관심들이 증가되었고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가 만들어졌고 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사회복지 행정의 확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0년대 이후인데요.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고 2003년에는 1급 시험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했고요.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2005년에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김해도 이 부분에서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그래서 이제 2007년부터는 지역 단위 복지계획이 지금은 이제 복지계획이라 안 하고 보장계획이라고 이 조직 이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게 되는 그리고 2006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실시되었고 2009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전환되었게 시행됐다. 그리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통망, 행복이험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뭐 사통망이나 행복이험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사회복지 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따로 있죠. 뭐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 통합해서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재작년에 제가 결합을 해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세대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전에 있던 시스템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그러니까 하면서 걸러내면서
안주까지도 이제 아닌 사람인데 많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이런 중복이나 뭐 잘못 받는 부분들을 없애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후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 될 것 같고요. 주요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건 읽어보시면 앞에서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정도는 한번 그러니까 대충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개정됐는지, 그리고 뭐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은 언제 이렇게 체계화됐는지, 또 평가는 언제부터 도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1급 시험을 칠지는 모르겠지만 1급 시험 칠 때 이런 내용들이 시대적 흐름에 대한 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 시설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효율성, 효과성, 시설 및 서비스의 적정성,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등으로 평가가 점점 강화되고 있죠. 많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뭐 준비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근데 이것들이 다 문서화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센터의 역량이라고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근데 평가를 뭐 며칠씩 할 수 없는 왜냐면 특히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3, 그러니까 1년 이렇게 3분의 1씩 1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한 4,500, 4,400개가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1,000개 이상씩을 평가를 해요. 1,200개 이상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여력이 없죠. 경남에만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 평가팀만 1년에 100팀 정도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 팀에 민간 한 명, 그러니까 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센터에서 추천되는 인원, 그리고 그러니까 학계,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지역 중심의 강조, 지방 분권화 도입과 함께 사회복지 영역도 지역사회만의 문제와 욕구를 담아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뭐 이렇게 마을 공동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커뮤니티 케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쟁 조직들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의 증가로 경쟁 조직이 많아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클라이언트에게 부족한 역할들이 조직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됨에 따라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 프로그램 개발,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합병 등의 전략들이 구상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공공에서 지자체 같은 경우 김희 씨도 이제 사회복지 재단을 만들었죠. 이렇게 되면서 원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단 같은 경우는 후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편법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의 후원을 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소규모 시설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후원을 하실 분은 자원기관들을 우리 동네에 있는 자원기관들을 후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큰 변수가 되므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강화 그래서 보수교육도 생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 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소진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활동들도 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서비스는 결국 클라이언트의 욕구 해결 및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돌봄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이 강화되면서 지역 동중심의 서비스 활동이 기획, 제공, 홍보, 평가 등 모든 차원에서 클라이언트의 중심으로 관점이 변화되고 지금 또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잘 또 안 써요. 소비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는 왕이죠. 그런 부분하고 똑같이 맞물려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어서 사회복지 조직의 미션 관리에 대해서 이 내용은 교재에 있던 내용으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사회복지 조직의 미션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미션 진술, 세 번째는 미션 기반의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이 살아가는 그 생명력을 가지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 가지는 미션 이런 것도 한번 정해 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미션, 의미와 역할을 보면 미션이란 조직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집단, 조직, 국가 등 모든 단체의 체계들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나타난 사명을 보면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비영리 조직은 미션 성취를 위해 조직을 설립하고 미션을 성취하면 사실상 존재 이유가 소멸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희 단체 조직의 목적은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단체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그렇게 하기 위해서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의 마을학교 그리고 지금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이 된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 이런 사업들이 수도할 수 있는 게 되고 저희 단체의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자연 소멸로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과 마찬가지로 존재 이유인 미션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직 미션 분석을 통해 명확한 미션을 설정하는 것은 조직의 성장과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미션을 직원들과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조직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성장 속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다양한 복지 미션들을 복지 프로젝트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미션의 역할은 일단 방향타의 역할을 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며 조직의 철학을 담고 기부자나 후원자들한테 그것을 그러니까 인식시킴으로 해서 명확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조직 내외부적으로 활동은 미션의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션 진술을 한번 보면 미션 진술은 미션만 기술하기도 하고 미션, 비전, 가치, 원칙, 철학 등을 함께 기술하기도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미션은 조직이 왜 생겨났으며 존재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직 존재의 이유와 주요 활동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미션이 명확할수록 활동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전은 조직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조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어야 되고요. 가치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조직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신념 체계를 말하고, 목적은 미션을 이루기 위해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조직이 미션 성취를 위해 하는 일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하는데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미션,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이 다 기본 베이스로 깔리고 매년 목적을 설정하고 이 목적에 따라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목표들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어서 조직의 존재 이유와 미래상, 정체성을 제시하는 미션과 비전은 조직의 목적과 목표, 전략을 통해 세부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투명성, 개방적 의사소통, 고객 중심, 책임성, 혁신 등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인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어 정해지고 있다.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시설들 평가에 이런 내용들 얼마나 담고 구현해 가고 있는지도 평가의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직의 그러니까 미션하고 비전에서 조직의 존재 이유와 추구하는 미래상을 보고 이걸 바탕으로 목적을 만들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그것을 성과해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가치나 철학이 바탕에 깔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전략들이 성공하면 목표가 달성이 되고, 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미션과 비전에 더 한 발 다가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미션 진술 시 고려해야 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조직 활동의 본질이자 사회에 대한 조직의 약속으로 우리 조직이 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간결하면서 명확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길고 복잡해도 뭐 그게 미션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뭐 지역사회하고 후원자들한테 그것을 간결하게 함으로 해서 같이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쉬워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들이 쉬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동력을 만드는데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미션이 간결하고 명확하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미션을 성공적으로 고려하는 비영리 조직의 특징들을 한번 보면, 죽어 있는 미션이 아닌 정말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미션, 이해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미션. 그러니까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그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함으로 해서 미션이 더 구체화되고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의 변화, 발전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리성, 책임성과 투명성. 미션에 따라가는 가치들로서 미션의 성취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 속에 윤리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사회도 있었고, 이사회는 조직에 대한 신뢰 부여, 정책 결정, 모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부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중심이 될 거고요. 특히나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위에 총회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능력이 있고 나아가 조직의 미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로의 접근 방식을 통한 미션의 공유와 이를 지지하는 직원들이 많아질수록 조직이 건강하고 성장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 성취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나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죠. 지역에 있는 작은 조직이죠. 저희 단체가 이 조직이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전 직원을 다 합쳐도 1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분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단체 두리나리 밑에 4개의 시설이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하나의 마을학교, 이거는 뭐 인가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마을학교, 신어마을학교라는 마을학교가 있고, 올해 하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희망아지트라는 아동 청소년들이 와서 쉬고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두리날이라는 조직에서 신어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이 분화되어서 조직을 나누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더 구체화되고, 사회복지 두리나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민단체 성격을 하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제 방점을 두고 활동을 시작하려고 이제 기능 분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어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것을 이제 공익성을 가진 조직으로서,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공신력을 좀 가지는 조직으로서 법인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 성공하는 조직은 미션 수행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며, 때때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시장의 요구와 변화에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올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창업 프로젝트를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이 배우면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할 거고요. 마케팅에 대한 강조, 마케팅에 대한 전 조직적인 강조가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뭐 하고 모든 마케팅 활동이 미션 추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예전에는 마케팅은 경영학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은 비영리 조직에도 마케팅이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학기 정도는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라는 과목도 개설되고 있는데요. 대학원 과정에서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부 과정에서는 이 부분들이 공부하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 조직을 발굴한다는 이렇게 할 때는 뭐 그런 부분에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재정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요. 자원 없이는 미션도 없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적 안정.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려면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펀딩이죠. 펀딩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하면서 저희가 처음 만들어진 2003년부터 외부 공모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1년에 평균 1억 이상은 외부 특히 모금회나 이런 데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꾸준하게 그렇게 해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모금회가 없었으면 이렇게 운영하기 힘들었던 조직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금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정부 지원금이 한 70% 정도, 나머지 30% 정도는 모금회나 외부 펀딩,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의 후원 10% 안팎, 이렇게 해서 재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홉 번째는 명확한 비전의 설정, 조직이 가는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이에 기반한 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월급이 다 뭐 시설 가고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을 명확하게 하면서 직원들이 뭉쳐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변화되는 거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걸 모아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조직 전반의 운영에 대한 자유로운 통제, 인사, 재무, 대중매체, 뭐 질관리 등, 프로그램의 질관리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있어 미션 추구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독려하는 뭐 조직 체계,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 조직의 고객 또한 미션 진출 시 고려해야 될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고객, 서비스 이용자겠죠. 자원 제공자, 자원봉사자, 이사, 직원 등 다양하며 모든 고객을 만들 수 있는 미션이 그죠. 직원이 힘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용자도 나름대로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자원이죠. 지역사회 자원들도 저희 기관과 함께하면서 뭐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원봉사자 와도 불만이 쌓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운영진도 하면서 힘들어지면 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직원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조화를 이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에서 미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조직의 존재 이유와 방향에 대한 전 조직적 도출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전 조직의 구성원에게 묻고 논의하고 수렴해가는 과정을 통해 전 조직적 합의가 도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이유로 직원들이 그만두거든요. 개인적 사정, 뭐 조직적 사정, 뭐 급여가 작다, 뭐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저희 단체도 이제 거의 한 2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게 축적되어서 지금 이제 저희 단체가 운영되는 방식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직원들한테 질문하는 부분에서 초창기 때 했던 질문들이죠. 우리 조직이 왜 설립되었는지, 왜 단체 이름이 두리나리였는지, 그리고 왜 신어마을인지. 이 말씀드리면 두리나리라는 부분은 둘이서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 문장에서. 신화마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우산 밑에 있는 동네, 뭐 동네라고 하는 어, 부분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지만 신나는 어린이들이 세상을 만들고 싶은 바램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신나게 어우러지는 마을 공동체라는 그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지역사회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해지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지역사회가 행복해지는 일을 해나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 조직의 고객에 대한 약속은 무엇인가? 고객들한테, 고객이면 다양하죠.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후원자들도 계실 거고 자원봉사자도 계시고 직원도 있습니다. 이 고객들한테 무엇을 약속하실 것인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 거는 투명하게 운영한다. 그 돈 갖고 장난 안 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18년 이상을 하면서 그렇게 지켜왔고,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모범으로 우뚝 서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힘들게 운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2006년부터, 그러니까 활동은 단체가 생긴 건 2003년이지만 2006년부터 그러니까 삼방동으로 들어와서 아동복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하나씩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와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깨우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모델화 시켜놔서 교육시키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도까지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뭐 다양한 문제의식이나 고민, 뭐 이렇게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 기관에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활동을 해왔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 조직은 세상에 무엇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조직을 지원하는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고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 저희 조직이 명확해요.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공간,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직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똑같은 내용이 그죠?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뭐 행복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이라면 어떻게? 지역 아동센터로 공동생활 과정으로 마을 학교로 그리고 지금 이제 희망 아지트라는 이런 프로젝트로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나가고 지역사회고 연대해서 진행시켜 나간다. 그럼 우리는 우리 조직의 세상이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는가? 지역 내에서 아동청소년 하면 두리나리, 신어마을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기준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미션 진술은 우리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션 진술은 우리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가? 미션 진술이 단순하면서 명확한가? 그리고 미션 진술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 내용을 가지고 다른 조직과의 차별성, 우리 조직의 개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인데요. 신념, 아까 얘기했던 가치, 철학들을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운영진들의 많은 고민들만 가지고는 이 조직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아동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 걸음을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같이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도 있는 거고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고 복잡하고 뭐 길고 이렇게 하면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어 같은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뭐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후에 좀 있으면 뭐 이후에 다른 단체들이 어떤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 쉬울 수 있는데요. 그리고 뭐 다른 조직과 차별성.
수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수많은 조직이 있거든요. 김해 시내에도 뭐 쉼터도 있고 청소년 문화집도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근데 두리나리과 신어마을 그 안에 있는 해바라기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사과나무 센터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는지, 저희는 그러니까 다른 기관은 뭐 초등 그러니까 하고 중고등이 함께 하는 시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근데 저희는 초창기부터 초등하고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갈등 아닌 갈등,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미안했어요. 저희 처음에 하면서 한 1년 정도는, 저희 1년 반 정도는 아이들하고 청소년하고 중고등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는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역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와서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저녁에 늦게 와서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당시 외부 그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SK에서 지원하는 공모 사업에 1328 해피존 뭐 지원 사업, 여기 그 지원을 2년 연속으로 해서 1차년도에 떨어지고 2차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맞추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초등하고 중고등. 이 초등 같은 경우에는 뭐 6시 정도에 끝났다고 한다면 중고등학생들은 저녁 9시, 10시까지 운영 시간대를 진행해서, 지금은 뭐 두 개 초등도 이렇게 야간 보호를 진행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분리해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가 해식하는 게 쉽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운영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초등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프로젝트하고 중고등학생들이 해야 될 프로젝트가 달랐어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습이라든지 학교 수업에 대한 부분에 이제 그 보조를 맞춰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다면,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역할들을 했다면, 중고등학생들은 미래, 꿈, 진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예전에 하던 프로젝트가 지금은 진행하는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안 하던 걸 새로 하는 것. 왜냐하면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대학생교를 보내는 게 집중한 적도 있었고요. 뭐 최근 들어서 대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쯤인가요? 10여 년까지는 안 됐는데 그때 매일매일 그 애들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처음 들어올 때는 실질적으로 60점 정도밖에 안 된 친구들이 국립대나 이런 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졸업할 때 이제 반에서 1등까지 올리는 이런 것들을 지도해내는 역할도 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보니까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학원을 가서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명확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비영리 조직 웹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한번 나중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준 설정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비전은 조직이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미션 진술과 보완적이면서도 차별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옥스팜이라고 하는 데는 뭐 이렇게 영문으로 있는데 한번 쭉 번역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경우에는 미션은 우리는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적극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한다. 미션입니다. 조금 길죠, 그런데? 근데 읽었을 때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러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이 국내 아동만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세상에 있는 아동들을 대하는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 이전까지는 어땠죠? 아동은
지금은 많이 변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떠냐면 부모의 부속물로 보든지 그러니까 존중, 권리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닌 뭐라고 해 미숙한 존재, 배워야 할 존재로 이렇게 낙인은 아닌데요. 그렇게 보면서 했다면 지금은 당당하게 이 단체가 아동 권리 교육을 조금 많이 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 아동도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부분, 그걸 가고 있으니까 조직이 점점 되고 있죠. 그리고 아동의 삶에 적극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끌.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시기에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과 해서 비전을 보면 우리는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유엔 아동 권리 현장에 있죠. 그 내용들. 행동 가치는 보면 책무, 보부, 협력, 창의, 정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가게를 아시나요? 이렇게 이 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중고 물품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리사이클링을 해서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하는데요. 미션은 모두가 함께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가 미션입니다. 명확하죠. 나눔과 순환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 비전은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NGO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비교를 하는 부분들을 가져가겠죠. 가치는 공익성, 전문성, 효율성을 담고 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나중에 한번 적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미션이 잘 진술된 이후에는 미션이 조직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미션 기반의 조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미션 설정과 활용, 그리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미션과 관련 조직의 과제는 적절한 미션의 수립.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 있는 직원, 임직원하고 후원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용자들하고 전혀 다른 괴리된 게 아닌 적절한 미션, 조직의 존재 이유라든지 활동 내용과 모든 고객 집단에 반영한 미션 수립. 우리 조직은 아동 청소년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미션문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미션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구체화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미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조직의 현재 활동과 미션에 대한 비교를 통해 미션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분석과 검토. 그러니까 미션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인터뷰도 하겠지만 이 통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수준, 그리고 지역사회 여건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고, 미션에 대한 지속적 수정 보완, 변화하는 환경과 조직에 따라 미션도 변화해야 하고 따라서 매년 연간 계획 수립 시 미션을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해야 되며 최소한 3년마다 미션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미션 수립과 전 조직적인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사회나 경영진, 관리자급이 미션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이 아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고 공유함을 통해 미션이 구성원을 하나로 결집하는 조직 공통의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구성원이 많다면 이사회 따로 경영진 따로 관리 이렇게 해서 모아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 간다면 함께 모여서 다양하게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다듬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 매개체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정부, 기업, 개인 기부, 후원자, 그리고 지역사회 등 외부의 이해관계들과 미션에 대한 의사소통 매개체로 활용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조직 활동을 이렇게 미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했으면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부한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요거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단체 같은 경우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게 메인 프로젝트를 뭐 정부 지원도 하지 않지만 마을 학교로 잡아서 교육부로 인가를 신청해서 그러니까 지금 작년 10월 22일 날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비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는 마을 학교를 통해서 지역의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다양한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션과 현실의 균형 잡기인데요. 조직의 모든 활동과 업무를 미션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칫하면 조직의 미션, 비전, 가치를 느낄 틈이 없이 자원 확보가 실적과 같은 현실에 쫓기게 된다. 이렇게 부분이 있고요. 사회복지 조직은 시장이 아닌 미션의 조직의 궁극적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책에 없는 내용 부분은 제가 동영상 보는데 강의 자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션 관리 부분은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책을 한번 보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 정리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션을 한번 정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나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싶은지, 그러니까 읽으면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가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이 미션을 한번 잡아보고 이 미션을 통해서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럼 그게 2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다고 한다면 졸업한 동안에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겠죠. 예비 사회복지사의 미션을 성공적으로 작성한다면 실제로 졸업과 동시에 나는 이런 사회복지사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미션을 가진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이번 미션이라는 것들이 저희 조직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다른 교회나 이런 종교 기관도 미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한 작은 동창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미션이 없고 그냥 먹고 놀자라고 동창회가 먹고 노는 조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원 조직이었다면 그것도 신원 조직으로도 미션이 있습니다. 왜냐? 심을 지원하는 부분이 미션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미션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면서 지역사회 속에서 검증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션을 담아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꿈을 지원하는 디자이너가 그거잖아요. 제 문구를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문구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